요즘은 아이 하나 낳는 것도 큰일이죠. 특히 한국은 출산율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영국 여성은 벌써 셋째를 임신했다고 해요. 그것도 한국 남편과요. 처음엔 주변에서 이런 말도 들었답니다. 한국 남자를 어디다 써먹겠냐? 친구들은 비웃었고 가족도 반대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아이 셋과 사랑 넘치는 남편, 그리고 행복해 감당 안 되는 일상 속에서 그녀는 모든 이들의 부러움이 되었어요. 감당은 되겠어? 하던 친구들조차 이젠 조용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새 아이 엄마가 된 영국 여성의 선택, 직접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스입니다. 런던 외곽의 켄징턴 가든스에 자리한 우리 집은 언제나 정갈했어요. 매일 아침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은 거실의 앤티크 가구 위에서 반짝였고 벽에 걸린 조상들의 초상화는 늘 엄숙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중견 제조업체의 CEO로 항상 완벽한 수트 차림이었어요. 심지어 주말 아침 신문을 읽을 때도 셔츠 단추는 목까지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역 문화재단 이사로 항상 진주 목걸이와 단정한 원피스 차림이셨죠. 저희 집에서는 방에 들어갈 때도 식사 자리에서도 바른 자세와 고상한 언어 사용이 당연했어요. 어릴 적 한 번은 식사 중에 팔꿈치를 테이블에 올렸다가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가족 식사 시간이 마치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리스, 사람이란 배경이 전부란다. 주변이 곧 품격이야. 아버지의 이 말씀은 저희 집의 모토나 다름없었습니다. 8살 생일에 받은 첫 진주 귀걸이부터 10살 때 시작한 피아노 레슨, 12살부터 배운 프랑스어까지 모든 것이 적절한 배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어요. 친구들도 모두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었죠. 주말마다 열리는 티파티에서 우리는 서로의 드레스와 매너를 은근히 비교하며 경쟁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활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윈체스터 여학교에 다니던 시절, 저는 학생회장이었고 항상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학창시절이었지만 매일 밤 일기장에 쓰던 글들은 달랐어요. 오늘도 진짜 내 모습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 이런 문장들로 가득했죠. 가끔은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런 삶이 정말 행복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의문은 항상 다음 날의 바쁜 일정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변화는 16살 생일 때 시작됐어요. 아버지의 비즈니스 파트너 딸인 소피가 준 선물이 계기였죠. 그녀는 한국에 잠시 살다 온 경험이 있었는데 저에게 K-팝 음반과 한국 드라마 DVD를 몰래 건네줬어요. 이거 너무 재밌어. 근데 부모님한테는 비밀이야. 그날 밤 호기심에 DVD를 틀었는데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연가라는 드라마였어요. 영어 자막을 읽으며 본 그 이야기는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친근했죠. 주인공들이 느끼는 감정이 너무나 솔직하게 표현된 것이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집에서는 절대 보여줄 수 없는 감정의 깊이와 표현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소피에게 전화해서 더 많은 드라마를 부탁했어요. 그녀는 웃으며 한류에 빠졌네 라고 말했죠. 그때부터 저는 비밀스러운 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이어폰을 끼고 K-팝을 들었고 주말에는 부모님이 외출할 때마다 한국 드라마를 몰아봤어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그 문화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K-팝 가수들의 진심 어린 팬사랑, 드라마 속 가족들의 따뜻한 저녁 식사, 유튜브에서 본 한국의 길거리 음식, 그 모든 것이 제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격식과 예의를 갖추면서도 그 안에서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어 가사를 해석해보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했고 그곳에서 전 세계의 한류 팬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꼭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커뮤니티에 올린 이 글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온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저 꿈일 뿐이었어요. 윈체스터를 졸업하고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에 진학해 경영학이나 법학을 전공한 뒤 좋은 집안의 남자와 만나 결혼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 정해진 길이었으니까요.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대학 지원서를 작성할 때였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옥스브리지나 런던 정경대를 목표로 했어요. 소피는 파리로 유학을 떠날 예정이었고 다른 친구 제이는 아버지의 인맥을 통해 이미 골드만삭스 인턴십을 약속받은 상태였죠. 저 역시 LSE 경영학과 지원서를 거의 완성했지만 밤마다 한국 유학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윈체스터 졸업식 날, 아버지는 제게 화려한 진주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어머니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어요. 이젠 내가 우리 가문의 여성으로서 책임을 다할 때가 됐구나.
그 목걸이의 무게가 마치 쇠사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저, 한국 유학을 생각하고 있어요. 식탁에 내려앉은 침묵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포크를 내려놓고 안경을 벗었어요. 어머니는 와인 잔을 손에 꼭 쥐고 있었죠. 무슨 농담이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국제학부에 지원하고 싶어요. 1년만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이상한 드라마 때문에 그러는 거니? 소피가 널 이상하게 만들었구나. 논쟁은 2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결국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 LSE 지원서를 내고 내 미래를 생각해라.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몰래 서울대 지원서를 작성했고 장학금 신청도 했습니다. 영어 성적과 학업 기록이 좋았던 덕분에 조건부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졸업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부모님께 이미 완료된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 다음 달에 서울로 떠나요. 장학금 받았고 기숙사도 배정받았어요. 아버지의 분노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거셌어요. 그는 제 여권을 가져가려고 했지만 이미 안전한 곳에 보관해둔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반복했어요. 친구들에게 알렸을 때도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정신 나갔어? 한국이라니 거기 뭐가 있다고? 제인이 물었어요. 모두가 가는 길이 항상 옳은 건 아니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소피만이 제 결정을 응원했어요. 너무 부러워. 용기 있다. 출국 전날 밤, 집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포크와 나이프가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1년 만이다. 그 뒤엔 LSE로 돌아와라. 그것이 타협안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한 번 떠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낯선 공기와 언어가 저를 압도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서울대 기숙사에 도착해 짐을 풀고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도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을까? 처음 몇 주는 적응하느라 힘들었어요. 언어 장벽, 다른 식습관, 낯선 문화적 뉘앙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신선하고 흥미로웠습니다. 국제학부에서 만난 친구들은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었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즐거웠어요. 특히 한국인 룸메이트 민지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혼자 지하철 타고 강남에 가볼래? 어느 날 민지가 제안했어요. 그렇게 저는 서울의 거리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에서만 보던 장소들, 유튜브에서 보던 음식들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짜릿했어요. 제가 자란 런던의 엄격한 환경과는 달리 서울은 질서 속에서도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근처 작은 골목이 있는 마트에 들어갔어요. 민지가 추천한 라면을 사러 갔는데 계산대에서 처음 지훈을 만났습니다. 그는 마트 주인의 아들로 대학을 다니면서 가게 일을 돕고 있었어요. 계산을 하다 말고 제 얼굴을 빤히 본 지훈은 그대로 멈췄습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계산해주세요. 그는 미소 지으며 영어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저희 마트 단골이 되어주세요. 라며 엉뚱한 반응을 보였어요. 지훈의 마트는 서울대 정문에서 골목길로 조금만 들어가면 있었어요.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라면이나 과자를 사러 갔지만 점점 지훈과 대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의 영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제 서툰 한국어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갔어요. 런던에서의 삶, 켄징턴 가든스의 저택, 엄격한 예절과 고상한 대화들. 그 모든 것이 점점 멀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에서의 매일은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고 그 중심에는 항상 지훈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정해준 삶의 틀에서 벗어나 제가 선택한 이 낯선 도시에서 저는 조금씩 제 진짜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심한 감기에 걸려 기숙사 침대에서 끙끙 앓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힘겹게 일어났는데 문 앞에는 지훈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따뜻한 죽과 약이 담긴 봉지가 들려 있었죠. 룸메이트가 마트에 와서 알려줬어요. 이거 드세요. 그 순간 런던에서의 삶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플 때면 하녀가 죽을 가져다 주곤 했지만 그 죽은 항상 의무감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하지만 지훈의 죽에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성이었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그날 밤 열이 내리고 잠이 들기 전 처음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을 때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특별한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그는 서울의 구석구석을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북촌 한옥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전통차를 마시고 한강변에서 치맥을 즐기고 남산 타워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죠. 런던의 정형화된 데이트와는 달랐어요. 계획되지 않은 자연스러움, 그 속에서 피어나는 진심 어린 대화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비 오는 날 이태원에서의 일이었어요.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에 우리는 작은 카페로 피했는데 우산을 두고 온 저를 위해 지우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제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웃던 그의 얼굴이 지금도 선명해요. 그날 저녁 그는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그 따뜻함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에 온 게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제가 그에게 말했을 때 지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깊어졌고 유학생활 6개월 차에 접어들 무렵 저는 지훈의 가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들이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저를 위해 영어로 된 요리책을 보며 영국식 애프터눈 티를 준비해 주셨죠. 서툴렀지만 그 정성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지훈의 아버지는 말씀이 적으셨지만 제가 떠날 때 손에 쥐어주신 귤 한 봉지가 그분의 마음을 대변했어요.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네. 앞으로 잘 부탁해. 그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진심 어린 축복으로 느껴졌습니다. 런던의 저택에서 자란 제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느낀 이 따스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1년의 유학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조건은 명확했어요. 1년 후에는 LSE로 돌아와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괴로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유학 마지막 달,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어요. 바다를 보며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했죠. 내가 영국으로 갈게. 지훈의 말에 저는 놀라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했습니다. 내 전공은 물류관리야. 영국에도 관련 회사가 많잖아. 6개월만 기다려줘. 반드시 갈게.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우리는 마지막 데이트를 했어요. 서울타워에 올라 야경을 보며 지훈은 제 손에 작은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아닌 은으로 만든 심플한 반지였어요. 약속해. 내가 영국에 가면 이 반지를 진짜 반지로 바꿔줄게.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1년 전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런던으로 돌아왔어요. 런던의 공기는 여전했습니다. 켄징턴 가든스의 저택도 부모님의 태도도 변함이 없었어요. 하지만 변한 건 저였죠. 더 이상 그들이 정한 틀에 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LSE 입학은 했지만 경영학 대신 동아시아학을 선택했어요. 아버지는 격노했지만 이미 받아들인 학생을 쫓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친구들과 다시 만났을 때도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가 한류에 미쳐서 돌아왔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제이는 노골적으로 비웃었죠. 그래서 그 한국 남자는 아직도 연락해? 그들에게 지우는 그저 이국적인 취향, 반항기의 상징 정도였습니다. 제가 진짜로 그를 사랑한다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특히 제 손의 은반지를 보고는 그거 손가락 녹슬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까지 했죠. 런던의 귀족적인 취향에는 백금과 다이아몬드만이 인정받는 법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어요. 지훈과는 매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영어 공부에 매진하고 있었고 국제 물류 회사 면접을 준비 중이었어요. 저는 그가 포기할까봐 두려웠지만 지훈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하루 종일 연락이 없었어요. 걱정하던 중 학교 앞에서 그를 마주쳤습니다. 깜짝이야. 어떻게 된 거야? 제 앞에 서 있는 지훈은 이전과 달리 정장 차림이었어요. 그는 웃으며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영국 물류회사에 합격했어. 비자도 나왔고. 이제 여기서 살 수 있어.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테임즈 강변을 걸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지훈은 킹스턴 지역의 작은 아파트를 구했고 다음 주부터 일을 시작한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어요. 부모님께 지훈의 영국 취업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고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래, 내가 행복하다면. 그 말 속에 담긴 실망감이 느껴졌지만 이미 저는 제 길을 가기로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친구들의 반응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제이는
물류회사라고? 짐꾼이라는 거야? 라며 코웃음 쳤고 다른 친구들도 동양 남자와 사귄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소피만이 응원해 주었어요. 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중요한 거야. 지훈과의 데이트는 런던의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작은 카페나 공원에서 주로 이루어졌어요. 그는 물류회사에서 열심히 일했고 영어 실력도 빠르게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성실함과 따뜻함은 변함이 없었어요. 제가 시험 기간에 밤을 새울 때면 항상 따뜻한 차와 간식을 가져다 주었고 힘들 때면 묵묵히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6개월 후 지훈은 제게 청혼했어요. 그리고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부모님께 알리는 일이었어요. 아버지의 생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결혼하려고 해요. 지훈과요. 식탁에 내려앉은 침묵이 견딜 수 없이 길게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와인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고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입가를 닦았습니다. 그 사람,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람이냐? 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이 사람이면 결혼하고 싶어요. 한국이라는 고향을 떠나 제 곁에 와준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결혼은 내 뜻대로 해라. 다만 우리 가문 모임에 데리고 오지는 마라. 상처였지만 그래도 결혼은 허락이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자리를 떠났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부모님 집이 아닌 지훈의 아파트에서 묵었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울면서도 묘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제 삶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어요. 켄징턴의 작은 교회에서 친한 친구 몇 명과 지훈의 부모님 그리고 저희 부모님만 참석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손은 잡고 걸어주셨지만 식이 끝나자마자 어머니와 함께 자리를 떠났어요. 지훈의 부모님은 먼 나라까지 와서 따뜻하게 저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특히 지훈 어머니가 건네주신 한복은 제가 받은 가장 의미 있는 결혼 선물이었어요. 이제 우리 며느리니까 한국 전통 옷 한 벌 있어야지. 결혼식 후 우리는 지훈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화려한 신혼여행 대신 우리는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하고 와인을 마시며 첫날 밤을 보냈어요. 그 소박함 속에서 느껴지는 행복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만 살자. 진심으로 따뜻하게. 지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비록 부모님의 완전한 인정은 받지 못했고 친구들의 조롱도 여전했지만 이것이 제가 원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결혼 후 첫 몇 달은 우리만의 세상에서 살았어요. 지훈은 물류회사에서 열심히 일했고 저는 학업을 마무리하며 작은 아파트를 꾸몄습니다. 옛 친구들과의 연락은 자연스레 줄어들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솔직히 말해 그들과 나눌 이야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피가 계속 연락을 해왔고 결국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남편도 같이 와. 다들 너의 선택이 궁금해하고 있어. 소피의 말에 약간의 불안감이 들었지만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킹스크로스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리는 모임이었어요. 지훈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준비했고 저는 그에게 계속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긴장하지 마. 그냥 평소처럼 있으면 돼. 지훈의 말이 위로가 됐지만 레스토랑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어요. 친구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꽂혔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인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드디어 왔네. 내 선택이 얼마나 특별한지 궁금했거든. 그 말에 담긴 조롱이 느껴졌지만 미소로 대응했습니다. 지훈은 모두에게 정중하게 인사했고 영어가 서툴러도 최선을 다해 대화에 참여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특히 남자친구들은 지훈에게 말을 거의 걸지 않았고 여자친구들은 귓속말로 수군거렸어요. 가방 들어주는 남자랑 결혼했다더라? 동양 남자? 뭐 잘못 먹은 거 아냐? 그 말들이 들려왔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지훈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항상 제 옆에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제인의 남편인 제임스가 지훈에게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래서 물류회사에서 정확히 뭘 하는 거야? 박스 나르고 그런 거. 그 말에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지훈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국제 물류 경로를 최적화하는 일을 해요. 작년에는 동남아시아 루트 개선으로 회사의 15% 비용 절감을 가져왔습니다. 전문적인 대답에 제임스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다른 화제로 넘어갔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훈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아? 내 친구들이 널 많이 사랑하는 것 같진 않던데.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지우는 항상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친구들의 모임에는 잘 나가지 않았어요. 대신 저희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지훈의 회사 동료들, 제가 동아시아학과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과의 시간은 훨씬 편안하고 진실했어요. 결혼 1주년이 지나고 저는 뜻밖의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신이었어요.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했지만 지훈의 반응은 순수한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이야? 와, 나 아빠 되는 거야. 그의 반응에 모든 불안이 사라졌어요. 우리는 작은 아파트의 아기방을 꾸미기 시작했고 지훈은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소식을 부모님께 전했을 때 어머니는 처음으로 저희 집을 방문했어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그래도 아기용품을 가져다 주시며 조심스럽게 관계 개선을 시도하셨습니다. 아이는 축복이야. 건강하게 잘 낳길 바란다. 임신 사실을 안 지 얼마 안 되어 소피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이 모여 티파티를 한다고 했습니다. 많이 망설였지만 소피의 진심 어린 초대에 응하기로 했어요. 티파티는 제인의 켄징턴 가든 저택에서 열렸습니다. 예전에는 익숙했던 환경이었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날따라 다들 술을 많이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제인이 꽤 술에 취한 듯 갑자기 말했습니다. 요즘 남편이랑 말도 없어. 나 그냥 장식품이야. 그 고백에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친구 엠마도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밤마다 따로 자. 나 그냥 집에 붙어있는 가구 같은 느낌이야. 그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나 임신했어. 그렇게 말하니 모두가 놀란 눈으로 절 바라봤습니다. 그때 지훈이 다가와 제 손에 따뜻한 허브티를 쥐어주며 웃었어요. 너무 오래 있었네. 어디 아프진 않아? 집에 가면 떡볶이 해줄게. 그 순간 친구들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조롱은 사라지고 부러움만 남아있었습니다. 특히 제인의 눈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읽혔어요. 그날 이후로 친구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노골적인 조롱은 없었고 오히려 제 임신과 결혼 생활에 대해 진짜로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했어요. 첫째 아기가 태어난 건 결혼 2주년이 막 지난 때였습니다. 딸이었어요. 소피아라고 이름 지었죠. 병원에는 지훈의 부모님이 한국에서 날아오셨고 놀랍게도 저희 부모님도 잠시 들르셨습니다. 어머니는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갈등이 잊혀진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2주간의 육아 휴직을 냈고 그 시간 동안 저희는 함께 육아의 기쁨과 고통을 나눴어요. 밤에 아기가 울면 지훈이 먼저 일어났고 기저귀 갈기도 능숙하게 해냈습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영국 남자들, 특히 제가 자란 환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출산 후 조금 몸이 회복되고 활동도 시작할 때 지훈에게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팀장으로 승진한 것입니다. 그의 성실함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인정받은 거였죠. 승진 축하 파티를 열기로 했고 소피와 몇몇 친한 친구들 그리고 지훈의 회사 동료들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집은 작았지만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파티 도중 화장실에 갔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며칠 전 사둔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했어요.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둘째였어요. 소피아가 태어난 지 겨우 10개월 만이었죠. 당황스러웠지만 기쁨이 더 컸습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 저는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렸어요. 축하할 일이 하나 더 있어요. 둘째가 생겼어요. 모두가 놀라며 축하해 주었지만 친구들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특히 제이는 또? 대단하다 라며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그녀의 결혼 생활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임신 사실을 안 지훈이 번쩍 뛰며 소리쳤어요. 정말이야? 우리 또 부모 되는 거야? 그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너무 행복해서 가슴이 벅찼어요. 아무리 친구들이 겉으로는 축하해도 그들의 시선 속에 담긴 부러움과 질투가 느껴졌습니다. 둘째 임신 소식이 퍼지자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아졌어요. 지훈은 어떻게 일과 육아를 병행하느냐? 항상 저렇게 다정하냐? 같은 질문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제이는 점점 더 자신의 결혼 생활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남편은 가업 물려받느라 정말 정신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할 때마다 허세 섞인 자랑이 이어졌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은 보였습니다.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소피에게 들은 바로는 제인의 남편은 주말마다 골프 모임을 가지며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엠마의 남편은 사업 확장에 몰두해 있었고 클레어는 남편의 외도 소문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둘째가 태어나기 전 우리는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여전히 럭셔리 맨션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에게 충분한 공간이 있는 테라스 하우스였습니다. 이사 후 처음으로 가족 모임을 열었을 때 친구들의 아이들도 함께 초대했어요. 아이가 있는 친구들은 많지 않았지만 소피와 제인 그리고 엠마가 자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날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티타임을 즐기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시끄럽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제인이 짜증을 내려는 찰나 지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친구들이랑 편하게 시간 보내요. 애들은 내가 볼게요. 그리고는 묵묵히 모든 아이들을 데리고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놀이를 조직하고 간식을 나눠주고 심지어 기저귀까지 갈아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말문이 막힌 듯 친구들은 아무 말도 못했죠. 제이는 와인 잔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남편은 자기 아이 기저귀도 한 번 안 갈아봤어. 그 말에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지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런던의 상류층 남자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었죠. 그날 이후로 친구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조롱이나 비웃음은 없었고 대신 솔직한 부러움이 그 자리를 대신했어요.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우리는 윤호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한국식 이름이었죠. 소피아와 윤호 두 아이는 저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바쁘고 때로는 힘들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습니다. 지훈은 일과 가정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유지했고 저는 그런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됐어요. 격차는 점점 더 벌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삶을 사는 친구들의 결혼 생활은 점점 더 메말라갔고 저희의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정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친구들의 말없는 부러움은 이제 숨길 수 없을 만큼 뚜렷해졌습니다. 특히 소피아의 세 번째 생일 파티에서 찍은 가족 사진을 SNS에 올렸을 때 수많은 좋아요와 부러움 가득한 댓글들이 달렸어요. 너희 가족은 항상 행복해 보여. 지훈 같은 남편 어디서 또 구해? 그런 댓글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배경이 전부라고 믿었던 아버지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요. 진짜 중요한 건 함께하는 사람의 진심과 서로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랑을 영국의 부유한 동네가 아닌 서울의 작은 마트에서 찾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소피아가 5살, 윤호가 3살이 되던 해봄 두 아이를 데리고 햄프스테드 히스 공원에 나들이를 갔어요. 소피아는 이제 영어와 한국어를 자유롭게 섞었으며 두 문화 사이를 자연스럽게 오갔고 윤호는 지훈을 쏙 빼닮은 장난꾸러기였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이들과 함께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어요. 소피아가 꽃을 모아 화관을 만들고 있을 때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리스? 고개를 들어보니 아버지였어요. 주말 산책을 나온 듯 캐주얼한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품위를 잃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버지와 저희 가족이 이렇게 우연히 마주친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손주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내 손주들이구나. 소피아가 용기 내어 다가가 할아버지? 라고 물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무너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소피아의 눈높이에 맞춰 말했어요. 그래, 할아버지야. 그날 우리는 함께 공원을 산책했고 처음으로 가족처럼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지훈에게도 평소보다 훨씬 친근하게 대했어요. 헤어질 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집에 와서 식사하지 않겠니? 어머니도 손주들을 보고 싶어 할 거야. 그렇게 5년 만에 저는 다시 켄징턴 가든스의 저택을 방문했어요.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곳의 무게와 형식에 짓눌리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처음엔 어색해하셨지만 소피아와 윤호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특히 윤호가 한국어로 할머니 예뻐요 라고 말했을 때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녁 식사 후 아버지는 지훈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1시간 후 돌아온 두 사람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편안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훈이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회사 이야기를 하셨어. 내가 물류 경험이 있으니 도움이 될 거라고. 믿기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지훈에게 가업을 맡기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지훈은 주말마다 아버지의 회사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스템을 개선하는 컨설팅 같은 일이었지만 점차 경영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지훈의 신선한 시각과 성실함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가 저희 집에 직접 찾아왔어요. 격식을 차린 자리가 아닌 그저 평범한 방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젠 우리 회사도 내 남편이 이어가면 되겠구나.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5년 전 결혼을 반대하던 아버지가 이제는 가업을 지훈에게 맡기겠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지훈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진지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내가 물류에서 쌓은 경험이 우리 회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거야. 특히 아시아 시장 진출에 내 역할이 중요해. 그날 밤, 아버지가 돌아간 후 지훈과 저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훈은 물류회사를 떠나 아버지의 제조업체에서 일하게 된다면 더 많은 책임과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큰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함께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지훈은 물류회사에 사표를 제출하고 아버지의 회사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회장 사위라는 꼬리표가 붙었거든요. 하지만 지훈은 그런 편견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 나갔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중국을 오가며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저는 그런 지훈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출장이 길어져 아이들이 아빠를 그리워할 때도 있었지만 지훈은 항상 돌아오면 2배로 시간을 보내주려 노력했어요. 소피아의 발레 공연, 윤호의 첫 축구 경기. 중요한 순간은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서 저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동아시아학 석사과정에 등록했는데 한국과 일본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번역 일도 했어요. 한국 소설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제게는 두 문화를 잇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 퇴근 후 아이들을 데리고 놀아주던 중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다음 주에 서울로 출장을 가는데 지훈과 함께 가자고 제안하셨어요. 한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한 중요한 미팅이라고 했습니다. 내 남편의 고향을 직접 보고 싶구나. 그곳에서 어떻게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자랐는지 아버지의 말에 감동했어요. 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고향에 장인어른을 모시고 가게 되었고 출장 준비에 들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국으로 떠난 일주일 동안 저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몸이 자주 피곤하고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설마. 직감이 들었지만 확신하기 위해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어요. 결과는 예상대로 양성이었습니다. 셋째였어요. 윤호가 태어난 지 3년 만의 일이라 놀랐지만 동시에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지훈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지훈과 아버지가 한국에서 돌아온 날, 저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놀랍게도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웃으며 들어왔어요. 아버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훈의 고향 마을에 가봤어. 그의 부모님도 만났지. 정말 따뜻한 분들이더구나. 이제 왜 내가 그곳에 반했는지 알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 감동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버지가 돌아간 후 지훈에게 임신 소식을 전했어요.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곧 환하게 웃으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셋째라니. 우리 가족이 또 커지는구나. 그의 기쁨 어린 반응에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셋째를 맞이할 준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집을 더 넓은 곳으로 옮겨야 할지 아니면 현재 집을 리모델링할지. 지훈은 셋째가 태어나면 육아휴직을 길게 써서 저를 돕겠다고 약속했어요. 임신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렸을 때 반응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지훈의 부모님은 화상통화로 축하를 건네며 다시 영국을 방문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곧 셋째를 위한 아기 옷을 사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껄껄 웃으며 내 회사의 3대 후계자가 될 테니 축하할 일이지 라고 말했어요. 친구들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는 더욱 복잡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소피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지만 제이는 또? 셋이라니 감당할 수 있겠어? 라며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부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제인의 결혼 생활은 점점 더 악화되어 이혼 소송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임신 5개월 차에 들어섰을 때 지훈은 서울지사 설립을 위해 한국과 영국을 자주 오가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종종 저희 집에 들러 아이들을 봐주셨어요. 한 번은 윤호가 할아버지, 나 축구 가르쳐줘 라고 조르자 아버지가 정장 바지를 걷어 올리고 정원에서 공을 차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 신기해서 몰래 사진을 찍어두었어요. 넌 참 복이 많구나. 어느 날 아버지가 문득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무슨 뜻인지 물었어요. 내가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면 이런 행복을 몰랐을 거야. 가끔은 내 어머니와 내가 너무 엄격했나 싶기도 해.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부모님과 저희 가족 사이의 거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주말마다 손주들을 데리고 놀아주겠다고 했고, 아버지는 지훈과 함께 회사의 미래를 계획했어요. 임신 7개월에 접어들 무렵, 지훈은 드디어 아버지 회사의 이사로 공식 임명되었습니다. 축하 파티가 켄징턴 저택에서 열렸고,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지훈이 아버지의 오른팔로 소개되고,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들 앞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훈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상상이나 했겠어?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류에 반해 한국 유학을 떠났던 반항적인 영국 소녀가 이제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고 셋째를 가진 채 이렇게 행복할 줄은요. 런던의 부유한 지방과 서울의 소박한 마트 두세 개를 잇는 이 특별한 인연이 이토록 단단한 가족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지난 주말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모든 친척들과 함께 켄징턴 저택에서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부모님, 지훈의 부모님, 소피와 함께 방문한 사촌들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어요. 소피아와 윤호는 정원을 뛰어다녔고 지훈은 아버지와 함께 그릴에서 바비큐를 굽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어머니가 다가와 제 배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이번엔 이름 뭐로 지을 거니? 한국 이름으로 지으려고 해요. 서윤이라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쁜 이름이구나. 이제 우리 가족은 정말 국제적이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지훈과 함께 테라스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때로는 삶이 우리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지만 그것이 결국 가장 아름다운 여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한류라는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는 제 인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